시간 따로 해야겠다. 수업 들으시면 되지 않으시면서.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시면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부패 방지 9번 문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취업심사 대상자 중 퇴직 공직자는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퇴직일로부터 몇 년 동안 3년간 퇴직 전 5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 근무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국토부에 근무하면서 자기가 맡은 일들이 뭐 건설회사 같은 경우를 주로 맡았다. 국토부가 건설만 맡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은 그 전에 5년 동안 이 건설 쪽과 관련된 건설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었으면 여기에는 취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년 5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공직윤리의 가치 기준으로 해서 공익의 과정설은 말 그대로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 공익을 달성하는가에 주목한다. 그렇죠? 과정이. 아까 결과는 사후적인 걸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12번 공직에서 이해충돌의 회피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공직자가 국민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맞고 공직윤리법상 아까 지방의회 의원은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에 신고 의무가 없다. 아니라고 그랬죠?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포함해서 이야기를 알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맞죠? 내부 고발자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6페이지 보면, 6페이지 한번 볼까요? 내부 고발자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공익 신고자까지도 보호하고 있죠. 자, 다시. 선생님, 이건 좀 구분해야 되는데, 내부 고발자는 그 조직 내에서 고발하는 경우를 말하고, 거기 있는 것처럼 공익 신고자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하는 걸 말해. 민간인. 그러니까 뭐까지 보호를 해주는 거야, 쌤. 보니까 공익 신고자까지도 보호해주는 거죠. 법률로 나왔죠, 이제. 내부 고발자 보호는 거기 있는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법으로 보호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내부 고발자법이라든가, 우리 이 책에서도 봤는데, 책에서 보는 것처럼 책에 나온 걸 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도 보호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 공익 신고자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348페이지 보니까, 자,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이렇게 돼 있죠.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자, 이게 있고, 내부 고발자는 누가 한다고? 조직 내부에서. 그러니까 공무원이야, 공무원. 공무원이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내부 고발자. 그런 게 아니라 민간인이 보니까 뭐하고 있어? 문제가 있어. 많이 이때 개인 민간인보다는 어디에서 많이 합니까? 비영리단체 같은 데서 고발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 걸 말한다 주로. 자, 그 다음 공직윤리법에 따르면 총경 이상의 그 경찰 공무원과 소방장 이상의 소방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된다. 자, 등록이라고 그랬으니까 공직자윤리법의 등록사항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등록사항에 누가 있는지 보면 되겠어. 방금 총경 이상, 그쵸? 소방정 이상. 거기는 안 나왔다고요? 자, 쌤, 350페이지 보면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 이거 나와있죠? 근데 그 밑에, 당연히 미안해요. 소방정 이상의 소방 공무원도 거기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데, 거기는 안 써져 있네요. 거기다 좀 써주십시오.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도 재산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공무원의 주식 백지 신탁 의무는 이렇게 가끔 나와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주식 백지 신탁 의무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자,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재산 등록 및 재산 공개제도 그 밑에 바로 돼 있죠. 재산 공개 대상자 주식의 매각 및 신탁제도 나와 있죠. 350페이지. 자, 그러면 써가면서 합시다. 우리가 정리해보면서 합시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했을 때 먼저 어떤 게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재산 공개, 등록 및 공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등록하는 사람과 공개하는 사람은 다르죠. 당연히 공개하는 사람 등록 후에 공개해야 되겠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이것도 어디에 돼 있다? 그렇죠. 공무원의 퇴직 제한. 여기서는 어떤 게 중요합니까? 3하고 5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퇴직 후에 3년 동안 퇴직 전에 5년 동안 근무했던 것과 관련되는 직장. 어떤 것? 퇴직자에 취업자에 미안해요. 취업제한, 퇴직 공무원의 취업이 제한돼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당연히 뭐에서 이 공개 대상자가 등록 대상자가 아닙니다. 공개 대상자들, 그러니까 아주 고위직들이죠. 공개 대상자의 주식은 재수있으면 매각해야 되죠. 그 다음 갖고 있는 주식이 매각하기 힘들면 신탁, 국가에 맡겨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공개 재산, 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공개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의 주식 매각이나 신탁제도, 그렇죠? 이건 주로 어디에 있다? 공직자 윤리법에 있다. 그 다음 선물 신고제도, 그쵸? 선물 신고제도, 이런 사항들은 공직자 윤리법에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자, 주식이 백지신탁. 조금 이따 부패 방지 그쪽 나오면 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5년, 3년이다. 이거 틀렸어요. 거꾸로. 그렇죠. 5년, 3년이나, 자, 3년간 퇴직 전 5년,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X입니다. X가 빠져버렸어요, 거기.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물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해서 받은 보상 또는 상품 등 공무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자, 이게 이 문제가 너무 길어서 문제를 하나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 하나 문제가 이 시험 대비 문제 말고 또 하나 받은 거 있죠? 없나요? 시험 대비 문제, 오늘 복습 문제 말고 한 장짜리 받은 거 없어요? 그거 말고 한 장짜리. 잠깐만요. 한 장짜리가 없고요. 지금 그 문제가 나와 있는 실제 문제 하나 복사해 왔는데 이거 붙여보세요. 한 장짜리가 없어요. 자, 문제가 좀 복잡하고 이건 더 그때 당시에 이게 변화될 때였으니까 한번 나온 것 같은데 답은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이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서 문제를 제가 2개 올려놨던 것 같은데 올라오기는 하나밖에 안 올라와 있고요. 제가 복사를 2부를 해가지고 하나씩 해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가버렸나 봅니다. 자, 어떻든 그거 문제 한번 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거기 부패가 아닌 거, 부패 거기 있는 것처럼 특정에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이나 경영 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상품 등 공무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에서 여러 가지 이 금품 중에서 예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어요. 예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건데 그게 자, 예외 규정이 미안해. 4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4페이지 있으면 봐봐. 오늘 나눠드린 4페이지 미안해요. 거기 보니까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쭉 설명해 놨죠. 그쵸? 그래서 쭉 설명해 놓고 그 밑에 부정청탁의 금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냈어요. 이걸 완전 이건 너무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1번부터 청원법 쭉 나와 있고, 이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을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뭐 쭉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8번 문제에서는 거기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물 등이나 경영 추천을 통해 받는 보상, 상품 등 공무원의 친족에 제공하는 금품.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냐면 불특정. 특정이 아니라 불특정이라고 해야 돼요. 불특정이라고 해야 거기 있는 이 부분 아니다. 죄송. 일단 문제 조금 이따 문제를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아니고. 자, 이건 그냥 18번은 잠시 넘어가 주십시오. 18번은 문제로 제가 다시 풀겠습니다. 19번.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비면직자의 취업 제한, 이해충돌 방지, 품위유지의 의무, 공직자 부패 행위 신고 의무 등 공직자의 윤리법의 내용으로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과 이해충돌 방지 의무. 여기 하나 더. 아까 안 했던 게 공직자 윤리법에 하나 더 있는 게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여기 있었습니다. 방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또 좀 더 세밀하게 규정이 법령으로 또 나왔어요. 이해충돌 방지법. 그러면 여기서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공직자 윤리법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비면직자의 취업 제한이나 이건 없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냐면 부패 방지 및 권익위법. 아까 권익위원회 설치 운영법 있죠? 그걸 권익위법이라고 그래요. 그냥 부패 방지 및 권익위법. 그 다음 이해충돌 방지법은 있고, 품위유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이 있어요. 국가공무원법. 그 다음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 의무, 이건 역시 부패 방지 및 권익위법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20번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국립대학교 학생은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없다. 이런 건 정말 지엽적이죠. 근데 웬만하면 등록사무에는 거의 다 있어요. 350페이지 보니까, 우리 책 350페이지 보니까 당연히 학장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등록에 국립대학교 등록 의무자 중에 거기는 구체적으로 그렇구나. 그렇죠? 선생님, 이거 제가 재정 내용과 한번 봅시다. 여기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들어있어서 이게 없어서 그러니까 재정립 해놓은 것만 좀 보도록 하죠. 거기 이 재산 공개 나와 있죠. 자, 선생님 등록과 공개 2페이지. 자, 2페이지 보니까 8번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시험에 나온 것들만 한번 했습니다.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건 4급 이상 이렇게 돼 있죠. 밑줄친 거나 굳게 돼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무원단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 4급 이상이고, 밑에 보니까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그 다음 대령 이상 이렇게 돼 있죠. 6회는 뭐라고 돼 있어요? 8회 교육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학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밑에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 공무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가져온 겁니다. 정교하게. 자, 그 다음
공자율법 내용으로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해서 외국인으로부터 수령 당시 국내시가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국내는 10만 원, 미하로는 100달러, 100불 이상의 선물 받으면 직접 신고하고 인도해야 되고, 공직자율법 내용으로 이 재산 공개 대상자가 이번엔 등록이 아니라 공개 대상자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 혹은 백지 신탁해야 하는 주식의 하한가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이렇게 나오면 정말 짜증나겠죠? 이런 건 시험 보기 전에 한 번 정도 읽어보는 정도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등록할 사람, 공개할 사람 다르고, 그쵸? 공개할 때 재산 공개 대상자 중에서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3천만 원 이상, 그쵸? 네. 그 다음, 공직자윤리법 내용으로 퇴직한 재산 등록자는 퇴직 시점까지의 재산 변동을 퇴직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2개월입니다.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재산 등록 의무자는 재산 변동을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하죠. 왜 퇴직일에 신고해?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변동사항은 그 다음 공직자가 퇴직해버렸으니까 안 실어놓을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에는 몽땅 비리 저지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퇴직하더라도 그러면 자 만약에 11년부터 이 사람 2000 몇 년도까지 11년 9월에 퇴직했다. 그러면 여기 사항 변동사항은 올려놔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당연히 올려져 있겠지만 이 사람이 여기 뒤까지는 안 올려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퇴직 이후에 2개월이라도 다 올려라. 아니 2개월 안에 다 올려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공자윤리법 내용으로 그 공개 대상자 등 이해관계인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직무 관련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해서 인사역 신자의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을 둔다 맞고, 공직자윤리법 내용으로 한국은행과 공기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그렇죠? 자, 공직자윤리법 내용으로 취업심사 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지 않고는 취업제한 기관의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렇죠? 이 정인경 이번에 질병관리청장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취업을 했어요. 보니까 퇴직일로부터 3년 안 됐네. 그런데 취업이 됐네. 물론 질병청장하고 병원은 어때?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은 어떤 경우다? 자, 이 취업제한 기간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승인을 받았어. 당신 해도 된다. 이 정도 또는 이 어떤 거하기 위해서 또 백신 같은 거 이용하고 이런 거 또는 우리 코로나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니까 이런 관리체제를 연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취업해도 된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취업을 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거기 직무 관련이 있다고 여겨버리면, 결정해버리면. 그렇죠? 자, 그 다음 공직자윤리법 내용으로 공무원의 가족 이번에 외국 혹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자, 공직자윤리법 내용으로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몇 달러 이상? 그렇죠. 100달러 이상만. 90달러인데 신고할 필요 없잖아.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이하인데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조직하도록 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쭉 있는데, 이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이다. 아까 그게 방금 여기 나오는 거. 자, 부정청탁 등 금품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김영란법이라고 그랬죠. 그럴 때 제가 아까 본 4페이지로 다시 돌려봐. 예. 예. 본인도 마찬가지. 본인도 무조건 우리나라 10만 원 이하는 무조건 괜찮아요. 10만 원 넘으면. 그다음 거기 방금 이야기한 건 아까 4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4페이지. 아까 4페이지 부정청탁의 유형이 다 거기 나와 있죠. 4페이지 보면 자, 부패행위 방지 및 그다음 권익위법 이게 있었죠. 권익위법 이거하고 여기같이 청탁금지법이라는 게 또 달라요. 이건 이게 이 대법원장이 했던 김영란 대법원장이 제안했던 청탁금지, 청탁하는 거. 여기는 부패니까 당연히 다르잖아. 그러니까 청탁을 못하게 했어. 청탁금지법이라는 게 여기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제안돼서 만들어졌는데, 청탁금지를 하지 말아야 될 게 4페이지 보니까 쭉 있죠. 5조에. 그런데 예외적인 봐봐. 그래서 보니까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했을 때 이 보니까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 행위를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요구할 때는 이건 청탁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른 언론들에게 만약에 농수산부에게 어떤 정책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청탁이라고 그러겠죠. 아니면 몰래 비공개로 이것 좀 해줘요. 우리 해줄게 하고 로비한 거 다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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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여기같이 보통 외국 고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요. 이렇게 나중에 보겠지만 친족 간에는 또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완화돼요. 친족이나 이렇게 어떤 거 민간 관계에서는 당연히 그럼 공무원 남자친구 차 사주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고 외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은 우리나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민간이고 좀 달라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혹은 외국인으로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28번은 그것 좀 알아두시고, 이게 그러니까 법이 개정된 사항 바뀔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법이 새롭게 제정되거나 그럴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니까 지금 다 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런 건 몰라도 된다.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 시험 볼 때 좀 바뀌거나 아주 핫한 내용이다. 그럼 당연히 알려드릴 거고, 그 나오면 당연히 맞출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29번 공무원의 공직윤리에서 법령적 규제 형식을 지닌 법적 공직윤리는 자율적 공직윤리에 비해 법적인데 구속력이 낮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공무원의 공직윤리는 공무원 윤리헌장, 공무원 헌장으로부터 전부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공무원의 공직윤리는 원래는 공무원 윤리헌장이었는데 그냥 공무원 헌장으로 바꿔졌습니다. 윤리자 빠지고. 공무원 공직윤리에서 국가공무원법에는 국가공무원법이 규정되어 있는 거, 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산 등록 및 공개 의무, 주식 백지 신탁, 이건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국가공무원법은 어떤 것이 규정되어 있겠어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성실의 의무, 청렴의 의무, 그다음 비밀 엄수 금지, 비밀 공개 금지 의무,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규정돼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어떤 거에는, 자, 선생님 국가공정의 1페이지 한 번만 보고 갑시다. 좀 급하다 하더라도 1페이지 위에서 윤리규범의 법제화, 이 부분도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자, 국가공무원법 보니까 성실, 청렴, 복종, 영해 등의 수령 규제, 직장 이탈 금지, 품위유지, 친절 공정, 영령이 및 겸직 금지, 종교 중립, 집단행위 금지, 비밀 엄수, 정치활동 금지, 선정,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다음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 등록, 재산 공개, 선물 수수의 신고 및 등록, 취업 제한 의무, 아까 3년 5년, 그쵸? 그다음 이해충돌 방지, 맞죠? 주식 백지 신탁 의무가 있고,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 설치법에서는 아까 내부 보호발자 보호법이 있었죠. 내부 보호발자 보호 있었죠. 그 다음 비면직자의 취업을 제한합니다. 이건 좀 알아둬야 돼. 아까 그냥 공직자윤리법의 취업 제한은 이 사람이 비를 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퇴직자야. 근데 비 걸려서 퇴직을 했어. 돈 받아서 퇴직했어. 그럼 그 사람은 5년 동안이야. 자, 봐봐. 5년 동안 자기가 5년 전에 5년 전까지 했었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죠. 5년. 둘 다 5년이야. 예. 예, 거기 있잖아. 지금 하고 있잖아. 국가공무원법 위에 보니까 1번에 성실의 의무 있죠. 그 다음, 조금만 더요. 그럼 부패방지법에는 내부 고발자, 그 다음 비면직자, 이번엔 비면직자입니다. 퇴직자가 아니라 취업 제한. 그 다음 공무원 행동강령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8조에 공무원 행동강령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재정 의무를 부과했다. 조금 이따 그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청탁금지법, 방금 청탁금지법 있었죠? 거기에는 자,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그다음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를 어떻게 할 거고,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있어요. 그다음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아까 국민권익위법에 8조의 행동강령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국민공무원법 제8조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제정된 대통령령이고, 자, 거기 공무원 헌장은 옛날에는 공무원 윤리헌장인데 공무원 헌장으로 제정됐다고 그랬죠. 참고로 공무원 복무규정이고 공무원 정부정책 반대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자,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대강 봤으니까 32. 공무원을 공직윤리에서 공직자윤리법에는 이해충돌 방지, 비밀엄수, 종교중립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 국공이죠. 국가공무원법이죠. 33. 공직윤리학법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는 공직 후보자 재산 정보를 등록 및 공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 맞죠? 공직윤리학법에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공사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운영, 맞죠?
주식 백지 신탁 제도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 아니, 어디에 규정돼 있어? 공직자윤리법. 그쵸? 35번은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 맞아요. 이 부분 맞고 그 36번이 D가 틀렸어. 36번이 틀리고 35번은 맞고. 다시요. 우리가 김영란 법에는 뭐라고 돼 있다고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몇만 원, 100만 원, 매 회계연도마다 몇만 원을 초과하면 안 돼.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그래서 공직자 되게 힘들죠. 우리가 오늘 나눠낸 건 3페이지 한 번만 봅시다. 자, 제일 밑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016년 9월 시행인데 거기 제8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와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무엇에 관계없이 면목에 관계없이 동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마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김영란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36번은 뭐가 틀렸어요? 퇴직 후 3년간, 퇴직 이전에 5년간 속해 있던, 그쵸? 바꿔서 돼 있고. 37번은 공직윤리의 가치 기준으로서 공익의 과정서는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통해 공익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주목한다. 맞고. 공직에서 이해충돌의 회피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공직자가 국민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맞고. 공직자 율법에 의하면 취업 심사 대상자 중 퇴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몇 년간? 3년간.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 맞죠? 공직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맞죠? 자, 42.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업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뭘 바꿔주라고 하는 거. 성적 조작해주라고 하는 건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자,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고, 공직자의 행동 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행동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아까 공직자 행동 강령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다고 그랬죠? 그쵸? 공직자 행동 강령. 부패의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 방법. 여기 또 이제 부패부터 나왔습니다. 자, 부패의 원인. 아까 몇 페이지에 있는 거. 이제 도덕적 접근 방법. 그 다음, 체계적 접근 방법, 제도적 접근 방법 쪽이 있었죠? 그래서 자, 346페이지에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번 잘 봅시다.
부패의 원인에 관한 도덕적 접근의 입장에서 부패는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도덕적 접근. 그래, 그 관료가 공무원이 뭐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개인의 속성, 윤리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46번은 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이런 말은 체제적, 이런 말이죠. 자, 우리가 자 봐봐. 개방 체제할 때는 뭐라 그랬어? 여러 체제하고 무슨 관계가 갖는다 그랬어? 상호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럼 결국 공무원의 비리는 또는 부패는 여러 체제가 서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가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체제적 접근할 때는 선생님 뭐가 핵심이다? 복합적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47. 부패의 원인에 있어서 부패는 현실과 괴리된 법령의 이중적인 규제 기준과 모호한 법 규정, 적절한 통제 장치, 즉 제도가 미비했다고 보는 거죠. 법령이나 이렇게 뭐가 조직에 문제가 있다. 이건 어떤 관점이다? 어떤 관점이다? 제도적 관점이다. 제도적 관점. 그렇죠? 자, 제도적 관점이다. 이렇게 놔두시고. 그러니까 제도 및 관리적 접근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보통은 제도적 접근 이렇게만 합니다. 자, 그 다음 부패 원인에 대해서 도덕적 그 입장에서 부패는 공식적 법규나 규범보다는 관습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 이건 사회문화적 접근이죠. 49번은 쌤, 그러면 49번은 너 틀렸는데 뭐가 틀렸어? 공직 부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공직 부패 원인에 대해서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한다.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한다. 자,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한 체제적 접근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 공직 부패에 대한 체제론적 접근법은 부패의 원인을 주로 개인들의 윤리의식과 자질에서 쌤, 개인의 윤리의식에 찾는 건 무슨 접근이라고 그랬어? 도덕적 접근. 그쵸? 공직 부패에서 제도적 접근법에서는 제도적 접근은 행정통제장치의 미비. 맞죠? 행동통제장치의 미비는 공무원 부패의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 맞고 51번은. 이제 유형을 한번 봅시다. 공직 부패에 있어서 유형에서 백색 부패는 뭐라 그랬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봐보세요. 지금 상당히 위기야, 위기. 경제적으로 위기야. 근데 이 국민들이 위기라고 느끼고 유기적인 행동을 해버리면 어때? 이를테면 뭐라 그럽니까? 이 전시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백화점 같은 거나 편의점 물품 다 구매한 거 뭐라 그러지? 차떼기? 사재기. 미안해. 그래, 사재기 같은 거 하면 안 되잖아. 그럴 때 뭐라 그래? 위험하긴 하지만 괜찮다. 아직은 우리 그런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거 하게 되면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 그런데 이건 뭐 하기 위한 거야? 어쨌든 좀 안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짓말이면 그걸 뭐라 그래? 백색 부패라고 한다. 자, 공직 부패의 유형에서 부패의 제도와, 이번엔 제도와 정도에 따라서, 자, 제도와 정도에 따라서는 뭐라 그랬어? 개인이 그냥 하는 건 일타령, 완전히 제도적으로, 그렇죠? 돼 있는 걸 제도형 부패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걸 그냥 좋습니다. 봅시다. 정도에 따라서 거래형 부패와 사기형 부패로 나눌 수 있다가 아니라 방금 저기 나온 것처럼 일타령과 제도형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공무원 부패에 접근해서 권력 문화적 접근법은 공직자들이 잘못된 의식 구조를
공무원 부패 원인. 이건 권력 문화적 접근이 아니라 도덕적 접근이라고 그랬죠. 공무원 부패의 접근 방법에서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특정한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 등이 공무원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사회가 그랬을 때 당연히 그런 사회가 됐을 때 부패가 일어난다 생각하는 거죠. 자, 제도적 접근법은 행정통제장치 미비 맞죠? 56번. 이거 시험 계속 나오죠. 57번. 공직자 부패의 접근은 체제적 접근법은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공무원의 형태 등 다양한 요인 맞죠? 자, 쌤. 이게 이 쓰는 문장들이 똑같죠? 부패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들이. 공무원 부패 접근 방법에서 도덕 접근법은 개인의 성격 및 습성과 윤리 문제와 공무원 부패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맞죠? 개인적인 것으로 보면 도덕적. 지금 이제 접근법은 다 외웠죠? 자, 봐봐. 접근법에는 도덕적 접근법이 있는데 도덕적 접근법은 개인 수준의 윤리의식이다. 그 다음 제도적 접근법은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법적이든 뭐든 제도가 공적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 보는 것처럼 자 어떤 것의 미비다? 행정통제장치 미비. 그쵸? 그래서 제도적 미비다. 행정통제장치.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 규정 안 되니까 많이 부패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제도적 입장이란 말이에요. 통제장치가 미비됐다. 그렇죠? 그 다음 이 체제적 이건 뭘 말한다 그랬어? 말 그대로 체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다는 식이니까 복합적 또는 다양한 원인 때문에 일어난다. 이건 무엇에 해당됩니까? 체제적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 쌤 체계적이다 이 말하고 조금 달라요. 체계적이다 이 말은 단계적이라는 뜻이죠. 체제적이란 말은 하나의 체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사회문화적 접근법. 쌤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어떤 거라 그랬어? 그렇죠. 그 사회적으로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관습이라든가, 그는 관습이나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거 정의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 59번 공무원 부패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행이면 아까 제도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제도화된 부패하고 어떻다 그랬어? 제도화된 부패는 여기같이 어떤 걸 받는 걸 말해? 관행료 같은 거. 그렇죠? 자, 쌤 거기 자, 업무 처리할 때 당연시 하는 관행이 있다. 관행료가 아니라 급행료. 제가 이제 법원 직원들은 여러 이제 이걸 떼주는 거 있잖아요. 서류 같은 거 떼주고 막 할 때 여러 법무사들이 이제 특히 많이 상대하는 게 이 의대에서는 공문서 같은 거 이렇게 떼주는 데는 법무사들이 많이 와서 해요. 그러면 법무사들이 뭐 할 때 이제 물론 법무사가 가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직원이 가는데 거기 서류에는 항상 몇만 원씩 넣어. 그래서 그럼 빨리 떼줘. 그럼 일을 빨리 하려면 어때? 그걸 넣어야 되겠잖아. 이렇게 이게 당연하게 생각돼요. 완전히 제도화돼 있어. 그래서 이를테면 아주 급하게 해서 오늘날에 해야 될 일도 막 그렇게 하면 3만 원, 뭐 하면 이렇게 뭐 돼 있어서 준단 말이에요. 거기 속에다 넣어서. 이런 것들은 자기 일탈이야 아니면 거의 제도화돼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몇만 원, 아주 급하면 3만 원, 뭐 하면 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니까. 그런 것들은 옛날 이야기. 지금 아닙니다. 제도화된 부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밑에 봐봐요. 61번 읽기 전에 60번부터 읽읍시다. 공무원 부패에서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활동 유치를 막기 위해서 공직자가 거짓말하는 것은 아까 선의의 거짓말이죠. 이럴 때는 백색 부패라고 한다. 공무원 부패에서 무허가 없을 단속원이 정상적인 단속 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한 특정 업소에 대해서 단속하지 않는 것, 이건 항상 제도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죠. 그럴 때 일타령 부패라고 이야기한다. 자, 좀 구분이 확실히 돼요? 그 다음 공무원 부패에서 공금횡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 부정. 자, 거래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거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크게 보면 비거래형, 그 다음 거래형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 비거래형은 뭐 사기, 이것 대표적입니다. 여기 회계 부정하고 이런 건 다 사기잖아.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자, 공무원 부패에 공금 횡령을 했다든가 개인적인 이익을 편취했다든가, 이건 지금 거래한 거 아니잖아. 이런 것들은, 자, 비거래형 부패, 특히 사기형 부패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행정정보 공개, 내부 고발자 보호, 행정절차의 간소화, 사회적 규제 가정화 중에서 공무원 부패 방지에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사회적 규제를 하게 되면, 규제하면 그만큼 더 뭐가 필요하겠어? 지대가 발생하니까 공무원 부패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뭐 하더라도 뭐 이상은 안 돼.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러겠어. 일단 이 환경 부분에, 사회적 이 규제라면 주로 환경 부분이죠. 그래서 뭐 얼마 이상은 안 돼. 그럼 좀 봐주라고 많이 부패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규제를 강화하면 부패가 더 많아진다는 거. 그 다음 고충 처리, 민원 처리 및 부패 방지 내부 고발자 보호균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맞고, 고충 민원 처리 및 부패 방지에서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아까 세 가지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몇 세 이상, 19세 이상, 몇 명, 300명 이상, 그쵸? 연서로 이렇게 밑에 쭉 우리가 써주잖아. 자, 이거 우리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 거기다 사인해주고 그러면 300명 이상이고, 어디에? 감사원에. 근데 여기서 뭐가 틀렸어? 어디에 해야 돼? 국민권익위가 감사원에. 자, 여기 이 정도는 그냥 국민권익위원장과 위원회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좀 알아주십시오. 3년 1차 연임. 고충 처리, 민원 처리 및 부패 방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고충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민고충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무원의 행동규범에서 공직자가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국민 300인 이상 연서로, 맞죠? 감사위원회 감사. 공무원의 행동규범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정책 중립을 지키도록 법률로, 지금 아까 국가공무원법 보니까 정책 중립에 규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공무원 행동규범에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부패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퇴직 공무원을 취업 제한, 퇴직 공무원 맞죠? 자, 만약에 우리가 퇴직 공무원이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 있죠? 이것에 대한 취업 제한은 어디에 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죠. 자, 다시 71. 공무원의 행동규범에서 공직자는 부패의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규범에서 모든 공무원은 형을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해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이건 원칙적으로 맞는데 모든이 틀렸죠. 그렇죠? 자,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1급과 지금 장차관은 그냥 이런 거 없어도 해임할 수 있죠. 그렇죠? 면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1급과 고위공무원은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돼 있죠. 거기는 1급, 2급, 3급이 없어요. 가나 다로 돼 있어. 그럴 때 가등급 이상은 여기서 제외돼요.
자, 1급과 고급 공무원단 가등급 이상은 제외된다. 모든이 아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공직윤리 이론에서 공직자윤리 기준은 행위의 이유에 따라 판단하는 목적론적 방법론과 접근 방법, 그 행위의 결과나 성과에 따라 판단하는 의무로, 이건 바뀌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공익에서도 총론에서 많이 해봤죠. 공익에서 의무론적, 그다음 결과론적 이런 거 있는데, 특히 결과론적으로 보는 걸 우리가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 공리주의. 여기는 의무주의고, 의무론적. 칸트의 윤리학이라고 그랬죠. 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서울시를 지금 폭파하겠다고. A 폭파범이 있어. 근데 A에겐 딸이 있어. 지금 협박이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딸을 이 고문해서 A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뭐 할 수 있어? 딸이 뭐 이제 초등학생이랑 합쳐 중학생이든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알면 한 50만 원이 죽는다 합시다. 그 폭발되면 50만 원 구할 수 있어. 그럼 고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딸을 고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칸트의 윤리학에서는 어떻든 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인간다운 행동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공리주의는 이 한 명 죽은 거하고 이 한 명 고문당한 거하고 50만 명 사는 거 어떤 게 결과적으로 더 훨씬 나아.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해도 된다는 주의고, 칸트는 사람이 할 짓이 따로 있지. 사람 양심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 하지 마라. 이건 그런 행위 자체로 보는 게 의무론적인 거고, 결과로 보는 게 공리주의죠. 목적론적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73번 바꿔졌다는 거죠. 공직윤리 이론에서 공직자윤리 기준은 행위의 이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왜 행위했냐, 이거 이유가 중요하죠. 그렇죠? 아니, 얘를 고민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그런 행위 자체의 이유에 따라 판단하는 의무론적인 것과 결과나 성과에 따라 판단하는 결과론적,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적론적. 자, 공직윤리 이론에서 공직자 통제 방법은 입법적, 사법적 통제에 초점을 둔 외적 통제와 직업 가치 및 윤리 기준에 의해서 내적 통제. 당연하죠. 공직윤리 이론에서 공직자의 책임은 외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객관적 책임과 자신의 양심 및 가치에 따라 결정한 주관적 책임으로 구분된다. 공직윤리 이론에서 공직자의 역할 책임론은 전문 직업과 역할과 민주주의 담론은 촉진자 역할로 구분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부정 청탁에서는 너무 당연한 소리 하고 있죠. 그 다음, 그 밑에는 왜 틀렸어? 여기서 핵심이라고 그랬죠. 1회에 몇만 원, 100만 원, 연 300만 원. 그렇죠? 초과되면 안 돼요. 초과되면. 연 3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건 1회에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 100만 원까지는 괜찮다니까. 100만 원 이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100만 원 이하 금품을 수수했는데 문제가 있겠죠. 100만 원까지는 괜찮다고 그랬죠. 그래서 틀렸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문제자도 유예되는 겁니다. 처벌 받습니다. 연 300만 원을 넘어서거나 그러면 안 된대요.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100만 원이 최고, 1회 때는 100만 원씩 받아야 되고 다 합쳐도 300만 원이 최고다. 79번은 자, 김영란법에 대상자 공무원 말고도 누가 있어? 여기도 이것도 핵심이었어요. 언론사 임직원까지 다 포함시켜버렸어. 언론사까지. 자, 김영란법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우리가 지금 몇 개 보고 있어. 아까 같이 너무 복잡하게 내는 거 말고 세 가지 있죠. 김영란법의 세 가지는 자, 금품 수술할 때 1회 100만 원 이하해야 되고 자, 연 300만 원 초과 만드니까 이하해야 되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공직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언론인까지. 거기 자, 이 뭡니까? 규정에는 이 법이 적용된 언론사 임직원은 분명히 공직자 아니잖아. 그런데도 들어가 있다는 거. 자, 또 하나는 아까 어떤 것일 때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의 요구, 그러니까 비공개가 아니라 공직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청탁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언론에다 대놓고 우리 이거 만들어주라 했는데 청탁이라 그러면 곤란하겠죠. 몰래 만나서 해야지, 그렇죠? 그런 말 그게 안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정부에 대고 뭐에 요구하면 다 청탁자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좀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자 80번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은 5만 원까지 가능하고 축의금과 조의금을 대시하는 화연이나 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정도로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81번 문제는 세상에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81번 시험에 81번 시험 문제가 한번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4페이지 한번 4페이지. 예. 4페이지 보면 자, 제일 밑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자, 개정 내용 중 음식물 경조사비 가액 범위로 옳지. 그러니까 앞에 3만 원은 옛날 거고 뒤에는 이제 개정됐다는 거죠. 이건 개정될 때나 나오는 거지 지나면 나올 리가 없죠. 풀 필요도 없어요. 풀 필요도 없는데 음식물비는 3만 원 그대로 있어. 개정 안 시켰어. 그 다음 여기 또 하나는 유가증권은 제외시켰어. 그래서 이 문제 취지상 그냥 음식물은 뭐가 되겠어? 그대로다. 이게 취지야. 앞에 3페이지 봐봐. 3페이지. 거기 개정된 거 써져 있죠? 표로. 제일 밑에, 3페이지 제일 밑에 표로 되어 있죠? 자, 음식물은 그대로 동일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까지 공부하지 않아요. 이건 그때 개정됐으니까 나온 문제야. 그냥 넘어가도 돼요. 자, 그 다음 82 부패 유형에서 선의의 부패로서 구성원 모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부패를 백색 부패 맞죠? 부패 유형에서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뇌물과 특혜의 교환은 거래형 부패 맞죠? 부패 유형에서 생계형 부패를 작은 부패 당연히 뭐 하려고 생계형은 공무원이 부패를 이렇게 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부패 있잖아요. 그렇죠? 부패 유형 중에서 공금횡령이나 회계부정은 거래를 하는 상대방 없이 공무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무슨 부패? 사기형 부패. 그렇죠? 무허가업소를 단속하며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한 특정 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맞죠? 아까 나왔던 거. 이렇게 예시까지 갖게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출문제. 금융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백색 부패 맞죠? 88 급행료 제도화된 부패 맞죠? 89
거래 당사자 없이 공급명령 개인적 이익 편취 등 비거래 부패 맞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분 보장이 법적으로 아직 자, 내부 고발자 신분 보장 돼 있죠. 내부 고발은 개서적 질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부 고발이 잘못되면 지금 상사 고발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개서제 밑에는 권위가 많이 상실될 수 있겠죠. 내부 고발은 부패 근절을 위한 외부 통제의 한계. 외부 통제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보완해 줄 수 있겠고, 내부 고발에서 악의적 동기로 말미암은 경우 공익에 도움이 되더라도 정당한 내부 고발로 볼 수 없다. 그렇죠? 저희 뭐 해야지? 골탕 먹여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내부 고발자 보호에서 내부 고발은 조직 구성원의 개인 또는 집단이 비윤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조직 내의를 위태우제 폭로한 행위를 말하고,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에서 우리나라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내부 고발자 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내부 고발은 기명 또는 익명. 자, 기명이 원칙이에요, 사실은 기명. 그래서 기명으로 해야 됐다가 올해 7월 6일 날 바꿔줬어요. 올해 7월 6일 날 어떻게 바꿔졌냐면, 지금 거기 하나만 더 봅시다. 7월 6일 날 법령이 하나 바꿔졌는데, 6페이지 제일 밑에 봐봐요. 6페이지 제일 밑에 2022년 7월 5일 법 개정으로 비실명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고 돼 있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아까 기명으로 하자는 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58조에 따른 신고자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으로 가름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 말고도 변호사 이름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답이 틀렸다가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시험 보면 익명으로도 예외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이건 옛날 문제니까 당연히 틀렸다고 해야 되겠지만, 옛날에는 기명으로만 할 수 있었어. 이거 빨리 끝내고 그냥 좀 쉽시다, 편안하게. 내부 고발자 제도에서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공직자가 부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부평을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해야 돼. 이렇게 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97.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한 자가 국민권익위에 적절한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98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98번 맞죠? 아까 회색 부패는 하자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고, 그쵸? 99번 행정부패에서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료는 제도화된 부패 맞죠? 100번 선의의 목적으로 공직자의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백색 부패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패는 부패입니다. 부패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패에서 공급명령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회계 문제 등은 비거래형 부패 맞죠? 또는 이걸 사기형 부패라고 그런다 그랬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권익위를 통해 부패행위 신고는 익명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이건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기명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해야 되겠죠? 이거 틀렸어요. 아까 기명신고가 원칙이죠? 그리고 이 문제 낼 때는 기명신고밖에 할 수 없었죠? 103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는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권익위의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자와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신고를 했어. 우리 부패했다. 근데 이 사람도 거기 끼어든 거야, 사실은.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금 편익을 취하자 이렇게 했는데 자기도 낀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잖아. 그래서 어떤 걸 주는 거냐면 거기 같이 뭐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끼면, 그쵸?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있어. 신고자니. 그러니까 네가 끼더라도 거리낌 없이 뭐 해주라? 신고해주라 이 말이겠죠.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 설치 운영하는 법률상 국민 권익위는 고층민원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정 권고나 의견. 이걸 좀 구분해야 돼. 고층민원은 완전히 권익위 소관이야. 그런데 밑에 105번 공직자의 부패 행위는 자, 공직자 부패하고 고층민원, 나 이거 힘들어요. 이렇게 고층민원 같은 게 있죠. 그런 건 권익위가 조사하고 처리하고 다 권한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자, 공무원의 부패 행위는 공익위는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어. 어디에 옮겨?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독기관 여기에 이첩해야 돼. 그래서 105번이 틀린 이유가 자, 직접 조사 권한이 없습니다. 신고할 때는 직접적인 조사권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어디로 이첩해야 된다? 감사원, 수사기관, 그렇죠? 또는 그 감독기관이라는 게 있겠죠. 공무원 감독기관에 이첩해야 된다. 106번은 공무원 현장에는 공무원 현장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뭐가 없다. 효율성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현장인데 T분의 산출이 최고가 되게 하라 이런 건 없겠잖아. 자, 그 다음 공무원 현장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1993년 제정되었던 것을 2003년에 개정했다 아니고 이런 문제는 안 좋은 문제예요. 뭐 시기를 물어봐. 1980년에 제정했어요. 그 다음 2015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해. 2015년 12월 31일 전면 개정. 공무원 현장은 개정 이전과 달리 공무원의 윤리적 덕목과 자, 한번 아까 공무원 윤리 현장에서 공무원 현장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윤리 현장일 때는 뭘 강조했겠어? 거기 있는 윤리기강 확립을 강조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야. 공무원 현장으로 바꿔주면서 미래지향적인 거.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강조한 거야. 자, 다시요. 옛날에는 공무원 윤리 현장으로 해서 통제유지의 윤리 공직기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자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꾼 게 공무원 현장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요. 시간. 네. 공무원 현장, 윤리 현장에서 뭘 뗐어? 무슨 말을 떼고 공무원 현장으로 바꿨어? 윤리를 떼버렸단 말이야. 그런다면 옛날에는 윤리 기강 확립을 위해서 주로 이야기된 거였다면 그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의 공직자는 이래야 된다. 공직자의 자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바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리 기강을 강조했다는 거 아니겠죠? 윤리 기강을 강조하면 놔둬야지. 공무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므로 공무원 현장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대통령 훈령입니다. 훈령. 우리 쌤들이 잘 아니까 훈령, 예기, 지시 이런 것들은 쌤 무엇에 해당돼? 자, 우리 한번 법체계 해봅시다. 우리 쌤 법체계 제일 위에 어떤 게 있습니까? 헌법, 그 다음 법률, 그 다음 뭐가 있어? 명령.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죠. 그쵸? 아이, 우리 쌤들 행정하면서 다 배우잖아. 행정법 하면서 다 배우잖아. 그 다음 조례, 규칙이 있죠. 그쵸? 그 다음, 자, 실제로 이제 뭐 하는 거? 우리가, 그 밑에 있는 것이 훈령이나 지시나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용 전혀 아니야.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법령이잖아. 전혀 그런 거 훨씬 하위 명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훈령입니다. 대통령령이 아니라. 자, 공무원 헌장은 창의성, 전문성의 다양성도 공직가치에 포함하고 있다. 자, 맞고. 다음에서 설명한 부패 종류는 백색 부패이다. 한번 읽어봐요. 맞죠? 자, 여기서 중권 끝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안 돼. 자, 그렇구나. 우리가 공직윤리와 관련해서 나올 만한 것은 이런 거구나. 법령으로서는 국가공무원법이 있었고, 국가공무원법, 그 다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공직자윤리법, 그 다음 부패와 방지 및 국민권익위법, 그쵸? 국민권익위, 부패 방지, 그 다음 청탁금지,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 및 금품수수의,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하고 그냥 김영란법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자, 정리해보면 이쪽은 전부 다 뭐뭐의 의무야. 성실의 의무, 그 다음, 이 비밀 엄수의 의무, 그런 의무들이었죠. 의무 형태로 윤리 규정했고. 공직자윤리법에는 우리가 크게 어떤 게 있다 그랬어?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윤리법, 재산 등록, 공개, 그쵸? 재산 등록과 공개. 두 번째는 재산 등록과 공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예? 선물 수수는, 자, 알았습니다. 여기는 퇴직자 취업금지, 그쵸? 퇴직자입니다. 퇴직자. 취업 제한이 있죠. 금지가 아니라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 특히 공개자. 재산 공개자의 뭡니까? 매각이나, 주식 매각이나 백지 신탁. 그렇죠? 네 번째는 이해충돌. 이런 게 주로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라 그랬어? 공직자 취업 제한에서 3년 동안 5년간 근무했던,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 누가 등록이냐, 누가 공개냐. 특히 공개만 알면 등록은 다 웬만한 4급 이상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그러면 국립대학교 총장 같은 거 자꾸 훨씬 넘으니까 당연히 등록돼야 되겠죠. 공개는 어떤 사람들만 1급 이상 1급. 그쵸? 아주 고위직들만 주로 된다 그랬죠. 그 다음 공개된 사람들 중에서 주식을 매각해야 되는데 주식은 얼마 이상? 3천만 원. 그쵸? 3천 이상은 뭐여야 된다. 주로 3천만 원 이상이 2천만 원 같은 정도는 갖고 있어도 안 되는데 3천만 원 이상 됐을 때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 다음 이해충돌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근무를 피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국회의원들 보면 자기가 자기 땅이 되게 많으면서도 국토부에 가서 한다든가.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것도 이해충돌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데 가서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해충돌 방지법과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게 핵심이었죠. 또 하나 빠진 거 있나? 그 다음, 이쪽에서는 뭐가 핵심이었었어요? 뭐가 핵심? 부패방, 그렇죠. 내부 고발자.
내부 고발자하고 공익 고발자는 또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 공익 고발자는 민간인이 저기 보니까 저 사람들 공무원들인데 문제 있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금 단체 관광 갔는데 무슨 관광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관광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내부 고발, 여기는 그게 아니라 내부 고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되는 거고, 내부 고발의 종례는 기명으로만 했었는데 이번에 바뀌어서 변호사 이름으로, 즉 익명으로도 오늘 자기 입장에서 익명으로 할 수도 있게 됐죠, 예전으로. 자,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다 그랬어? 공직 부패 방지 및 거기에는 그렇죠. 퇴직자 비취업자 아니라 여기는 비위자, 그렇죠? 그러니까 비리가 있어가지고 면직된 면직자 취업자 아니었죠, 주로. 그래서 면직이 돼버리는 면직자 취업자 아니었고, 여기는 5년 5년인데 여기는 3년 5년인데 5년 5년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핵심이고, 또 뭐가 있었어? 이 부패 방지면 여기에는 또 뭐가 있었어? 여기가 선물 제한이 있었죠. 그쵸? 외국인한테 선물을 받을 때는 뭐 해야 된다? 신고하고, 매각을 그러니까 돌려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럴 때 우리나라 돈은 10만 원, 미화는 $100. 이게 뭐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다. 그쵸? 자, 이런 게 있었고, 또 부패 여기서 좀 문제된 게 있으나요? 생각나는 거? 그냥 여기서는 당연히 청탁금지법이었고, 청탁금지는 특히 우리가 이 금품수수에서는 뭐 이렇게 후원을 한다든가 자기 후원에 막 이런 거 하더라도 일회에 얼마? 100만 원. 연회 300만 원. 이하는로 해야 된다. 그쵸? 자, 이거였잖아, 이거. 정리해놓고 보니까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이 대부분 다 알겠죠? 자, 자, 있고, 그때 오후에, 지금 식사하실래요? 30분만 하기는 그렇고, 식사하시고 1시 반부터 이 학원부터 하겠습니다.